부분은 2000년대 내용하고 2020년 내용하고 2021년을 좀 더했는데 보시면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제가 많이 참조했던 건 이제 JLL의 2021년 부동산의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게 할 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 메커니즘이 변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가격 변화 메커니즘이 변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주택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중소형이라고 하면 좀 대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흔히 말해서 비대면 재택근무 그다음에 홈 이코노미, 홈피스, 뭐 하우스피탈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집에서 많이 지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뭐 높아지게 되고 또 그러니까 집이 넓어야 되니까 도심보다는 외곽이 좀 더 선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알다시피 이 돈이 적으면 외곽에 넓게 살아야 되는 거고 돈이 많으면 이제 도심에서 높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극단과 극을 달릴 거다라는 게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서 일단 변화가 있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론적으로 지가 경사 도면이라고 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거 기능의 복합화 요게 뭐죠 올인 홈이라고 해서 모든 걸 집에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평균 규모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보다는 이제 독립적 테라스 공간 이런 것들을 선호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 외곽의 선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JLL이 뭐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단기하고 장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접종률이 상승에 따라서 공동주택 수요가 다시 재조정될 거다. 그래서 다시 도심에 대해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도시의 이제 매력이 감소하지 않고 도심의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백시네이션 레인에 따라서 약간씩 경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조금 더 걸릴 거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영향이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도시 내 학생, 그 다음에 넓은 면적, 그 다음에 실버주택 이런 것들의 수요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들은 외곽에서보다는 도심 내 영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주택시장의 양극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이 싱가포르 쪽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각 아파트마다 그 뭐죠 저희가 베란다 쪽에 녹색 공간을 주고 이게 외부에서 비를 맞아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형태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여기 이제 OECD 통계에 보면 갑자기 각 나라마다 국가에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주택의 거래는 감소됐으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잡지에 보면 우리나라는 한 4%, 8% 정도 상승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거의 한 20% 정도 상승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잘못 쳤죠. 빨간색으로 편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때 이후인데 거의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는 별로 없고요. 거의 대부분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실제 그 재정 효과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다음에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주택을 넓게 주택의 수요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요게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왜 코로나 시대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아까 그 이유 말고도 많은 그 연구가 추후에도 있을 예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이제 양극화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많은 형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실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는 4차 산업의 도입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영향이 매우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4차 산업과 코로나19 자체가 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암울한 예측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런 실업이 불균등성적으로 나오게 되고 저소득이 훨씬 더 많이 뭐 저소득, 청년, 그 다음 여성, 이게 이제 OECD에서 나오는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부분이 불균등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소득 공동체 분리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형 부동산입니다. 코로나19에 아주 직격탄을 받았던 게 이제 코로나19인데 소매형 부동산인데 리테일 부동산인데 그래서 사실상 봉쇄 조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실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많이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소득이 감소가 되고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줄게 되고 현장 즉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소비가 많이 줄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임대료의 지속성이 이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가속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적 재화 및 그 서비스 제공 등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프라인 위주 서비스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가 제품이라든지 패션 제품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극복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부 오프라인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영향을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기사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공룡상권인데 60% 정도 매출이 뚝 떨어졌다 2000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의 외부 활동들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가장 많은 그 외부 활동 축소율이 보이는 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가장 외부 활동 축소율이 확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 형태로 나와나서 즉 외부 활동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정도의 그 흔히 말해서 활동이 확 줄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단기와 이제 장기를 구분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전히 아직 그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 부분에 있어서 있어도 약간 여전히 크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이제 고품질 자산과 소유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 서비스를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 단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한 완화가 백신에 따라서 이연 수요 또는 어디서는 보복 수요라고도 이해하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연 수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연 수요가 이제 있어서 2021년에는 매출 증대로 임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다중 경로 환경이라고 해서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볼까 그 변화가 됨에 따라서 수익이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일의 적정 사이즈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두 개를 합쳐서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로 할 것이냐 아니야 온라인으로 할 거냐처럼 아예 그냥 확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적정 사이즈화 즉 규모화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소매 면적 축소는 어쩔 수 없는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수요가 그 소매에 대한 그 매장용 수요는 대규모 또는 주요 혁신 지역,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하고 아울러서 일부 접근성이 큰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맨날 이야기하다 보면 빨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여전히 이제 크게 영향을 받고 가장 뭐랄까요 그 외부 그 뭐 이동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고요. 특히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출장 감소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 회의를 함에 따라서 많이 출장을 안 가고 해서 기업 수요가 많이 줄었다. 관광수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따라서 예전에도 예측이 됐지만 국내 그 관광지 위주로 그걸 통해서 이제 미리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외로 가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언택트 즉 비대면 관광 또는 출장 이런 것들이 조금 활발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바이러스 극복에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회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그 보시면 사스처럼 바로 한 1, 2년 이후에 바로 회복이 될 거냐 보복 소비처럼 아니면 2008년 그 외환위기 이후에 그 뭐죠 그 여행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이냐 즉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니 4,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회복될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코로나19는 소득 수준을 떨어뜨렸으면 회복이 되더라도 조금 길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JLL에서 보면 일단은 뭐 단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결과적으로 백시네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의 관광지가 이제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 것처럼 기업 출장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단체 관광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컨퍼런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하이브리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하이브리드가 저희가처럼 일부만 모이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에 따라서 이런 지원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아예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일부가 앉아 있고 일부가 이제 회의를 하는 이런 형태로 회의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물류 저장 시설입니다. 물류 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산업 시설이 외부에서 그 국가 간 교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폐쇄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차량 생산이 뭐 멈추거나 이런 형태가 발생했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으나 또 아울러서 비대면이 이루어지다 보니 비대면이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오히려 창고 시설이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막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제 시간이 크게 맞습니다. 분배 네트워크 리세팅 및 다수의 시설과 다수 입지 전략, 즉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떤 그 저장 시설 또 물류 시설의 어떤 개념이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물류가 배분되기 바로 전 단계의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스트 마일과 관련된 어떤 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그 라스트 마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라스트 마일을 위한 저장 시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커머스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실의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방적으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전에 상당히 이제 성장세가 예상되는 이런 그 부동산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림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초기에 물동량이 줄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의 어떤 물류 시설에 대한 형태의 수요를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너무 앞에 쓰니까 앞으로 물류 시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좀 복수층, 그러니까 지금은 물류 시설이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복수층의 어떤 시설, 그 다음에 로봇에 따른 어떤 그 자동화,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트 마일의 어떤 저장 시설. 그래서 이제 도시 내에서도 노후 공간, 그러니까 흔히 말해 도시 재생 자체의 대상으로서 이거를 아주 그냥 그 저장 시설로 이제 그 대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집중지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입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장시에서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피스 빌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은 약간 이제 약간 예측이 좀 다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로는 이제 이중적인 어떤 오피스 사용
면적이 있고 아까 이제 좀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냐면 실제 초기에는 그 면적을 넓혀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 재택근무에 따라서 사용 면적이 감소할 거는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매매 연계 협업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면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규모 유통 장소가 또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어떤 프라임과 비프라임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 입지가 양호하고 상당히 크고 시설이 좋은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다시 그렇지만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설들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빠져 있지만 이런 게 있죠. 뭐냐면 결국은 주택지 근처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원격 근무 근처에 보통 이제 백오피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어떤 백오피스 같은 게 하나 있고 허브에 이제 그런 말해서 이제 거기 프론트 오피스가 있는 상황이고 그 두 개가 서로 연계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오피스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짜 수요에서 최근 들어 2000년 좀 줄어들었다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흔히 말해서 보시면 이제 JLL에서 봤을 때 해외 투자에서의 비중이 오피스는 계속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덴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장 시설도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리테일하고, 그 다음에 하스피탈리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하고 리테일, 하스피탈리티 시설은 줄어들고, 주거용과 이제 로지스틱, 즉 물류 시설은 전체 세계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그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경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코로나19가 감정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임재만 교수님이 2020년에 이제 논문을 썼을 때 코로나19가 바로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 조사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장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실제 이런 현장 조사가 어려우면 실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두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격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뒤입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관련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그럼 감정평가 업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감정평가 업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AI하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빅밸류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랜드 발음은 좀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사이랜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존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이렇게 해서 가격 산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산정한 어떤 가격 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서비스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을 제공하겠다는 어떤 목적하에서 여러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가치 산정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원에서 예전에는 공적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한 40% 정도는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제 공적 비중이 감소해서 지금은 한 25% 정도, 26%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공적 영역 부분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감정평가 영역에서의 어떤 게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의 측면 이제 사적 영역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이 약 73%인데 이 사적 영역의 대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사적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적 영역에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담보평가가 한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인 간 거래가 한 7% 정도, 2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으로 70% 중에 45%는 담보평가고요. 25%가 4인 간의 거래에 따른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적 영역 예전처럼 일시적으로 계속 나왔던 것보다는 사적 영역, 즉 경쟁이 심한 부분으로 업무 영역, 매출이 확 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 대형 법인 위주로 했거든요. 2005년에 이제 법인 신뢰성 강화라는 품에서 대형화를 추진했는데 이 대형화를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뭐냐면 이제 업무를 너무 대형해서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불평등이 좀 발생하고 또 그쪽에 사람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합리적 조직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면 안 되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잡아놓기 위해서 일부 이제 유야무야 시켜주는 이런 그 상황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의 현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감정평가 3,651명 정도가 있는 2019년 기준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형법인에서 67%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시장 내 불공정 구조 중에 하나가 의뢰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뢰인이 주고 이대로 좀 평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뿌리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담보 평가의 경우에는 담보 평가를 냈는데 이거 담보 이거 안 돼, 뭐지, 대출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취소되는 바람에 돈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이제 좀 심지어는 이 정도 가격으로 평가해 주세요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거기에 취소가 되면서 이제 안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고가 나면 감정평가사의 어떤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평가는 소유자 추천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 표는 예전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그냥 그 법인에서 법인 아니까 그 사업자가 의뢰했던 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차이를 보이냐 보면 일단 보시면 사업자 의뢰의 경우에는 4.7% 정도 더 높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많이 쳐야 되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중심의 어떤 관리 감독 체계죠. 그래서 뭐냐면 협회 중심이 아니고 정부에서 너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가 규제하는 게 의뢰인하고 공익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데 공익적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아울러서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에 맞춰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보시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감정평가 시장 관리라고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좀 있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게 상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재 상황의 구조를 보면 이제 국토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국토부가 이제 다시 협회, 지금 현재 협회에다가 해서 일부 업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부분,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의 부재라고 하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한정돼 있죠.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보시면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이 한 4.5%, 그러니까 5%가 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부동산 한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